반갑습니다. 보르맨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한때 과부제조기라고 불렸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지만 이제는 차세대 기술의 선구자라고 평가받는 헬기가 있습니다. 벨 보잉의 V-22 오스프리입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79년 11월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라비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던 학생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으로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약 70명의 외교관을 억류했고 팔라비에게 추방당했다 돌아온 호메이니가 장악한 이란 혁명 정부는 학생들을 달래기는커녕 팔라비를 내놓으라고 미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들 외교관들은 1981년 1월 20일 억류된 지 444일 만에 미국으로 귀환했지만 그 사이 미군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작전 실패가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24일에서 25일 미국은 이란에 억류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른바 독수리 발톱 작전을 펼칩니다. 미 육군 특전사 델타 포스가 처음 투입된 작전이기도 한 이 작전은 6대의 헬기를 동원해 펼치는 합동작전이었죠. 하지만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기체 고장으로 작전 지역까지 도착조차 못한 헬기가 있는가 하면 도착해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바람에 복귀할 연료가 모자라기도 했죠. 결국 작전을 시행도 못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나마도 철수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수송기를 충돌해 8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헬기는 사막에서 비행하기에 적합한지도 불분명했고 조종사들은 저공 침투 비행 경력이 전무했습니다. 미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특수전에 적합한 수송기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미군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많은 전투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빠른 항공기를 원했습니다. 1981년 미군은 이를 실현할 합동수직 이착륙 실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 예비설계 제안 요청서가 발행되자 벨과 보잉, 그루먼, 록히드 등 6개 회사가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틸트 로터라는 방식에 한참 앞서 있던 회사는 딱 한 군데, 벨사뿐이었습니다. 벨 헬리콥터는 이미 1950년대 틸트 로터 CJ를 개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단지 가능성만 확인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1970년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벨 헬리콥터가 XV-15라는 틸트 로터기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1977년 5월 3일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수직 이착륙뿐 아니라 고속 비행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나사는 2000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XV-15가 주요 개념 증명의 목표인 로터, 기둥, 날개의 동역합적 안정성과 성능 및 소음에 대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틸트 로터 항공기의 다목적성과 잠재력을 입증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원래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술했죠. 벨은 보잉과 협력해 1983년 2월 17일 XV-15 시제기 확대 버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4월 26일 예비 설계 계약을 체결했죠. 벨은 헬기의 날개와 나셀, 로터 구동 시스템, 꼬리 표면과 후방 램프를 만들고 롤스로이스 엔진을 통합해 최종 조립을 수행하기로 했고요. 보잉은 헬기 동체와 조종석, 항공전자, 비행 제어를 맡았습니다. 1985년 1월 15일 V-22 오스프리라는 제식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대의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죠. 1989년 3월 19일 6대의 시제기 중 첫 기체가 헬기 모드로 처음 비행했고 9월 14일 고정익 모드로 처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90년 12월에는 이 첫 해상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1991년 6월 13일 CJ5호기가 추락하면서 비행 시험을 중단하기도 했고 92년 7월 20일에는 또 다른 시제기가 버지니아에서 추락해 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2년 10월부터 93년 4월까지 헬기 공허 중량을 줄이고 제작을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설계에 들어갔고요. 추락에 따른 안전사양도 변경해서 1993년 6월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기존 시제기와 설계 변경을 한 시제기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8일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사고로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고 그해 12월 11일에는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스프리가 추락하면서 또 4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조종사 실수로 결론이 났지만 두 번째 사고는 유압 부품 문제와 항공기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비행 시험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05년 6월까지 장거리 비행과 고고도 비행, 사막과 함상 이착륙 등을 포함한 최종 운영 평가를 완료했고 이전에 확인된 문제는 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운영 평가를 마친 오스프리는 2005년 9월 28일 미 국방부의 양산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 해병대를 시작으로 실전 배치를 시작했죠. 오스프리를 제작한 벨플라이트 홈페이지는 V-22 오스프리는 30년 이상 미 해병대, 공군, 해군에서 운영하며 전투와 인도주의 임무 수행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 450대의 항공기로 75만 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축적해 가장 다재다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 중 하나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의 속도와 범위가 2배라며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역량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더 빠르고 더 멀리 수송한다고 자랑하고 있죠. 조종사와 부조종사 등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2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활용하면 32명까지 앉힐 수 있다고 하네요. 길이 19.09m, 날개 길이 13.97m, 로터를 포함한 전체 폭은 25.7m, 높이 6.73m로 기체 무게가 14.4톤입니다. 최대 수직 이륙 중량은 23.8톤이고 내부 화물은 약 9톤, 외부 화물은 최대 5.76톤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순항 속도는 시속 493km, 운용 반경은 1592km입니다. 수송 능력은 기본이고 정말 속도와 거리 면에서 다른 헬기를 압도하는 성능인데요. 하지만 이런 성능이 오스프리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스프리의 무장은 기체 앞부분과 뒷문 경사로에 장착하는 7.62mm 기관총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공중 엄호가 필요하죠. 하지만 빠른 속도 때문에 어떤 공격 헬기도 오스프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A-10 썬더볼트 공격기 같은 것이 가능한데 그마저 2025년 1월 주한미군에 배치한 A-10을 시작으로 퇴역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벨플라이트 홈페이지가 밝히고 있듯이 오스프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군사작전은 물론 지진 피해를 입은 하이티나 아프리카 남수단 등지에서 무려 75만 시간 이상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의 추락사고를 포함해서 16건의 사고로 62명이 사망하면서 과부제족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불안감과 우려를 뛰어넘어 V-280 벨러 헬기는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미국의 차세대 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오스프리의 모습에서 F-14 톰캣과 같은 가변익 전투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뛰어난 장점으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기체 구조의 복잡성으로 운영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지금은 사라진 가변익처럼 이 틸트로터 방식의 헬기도 한때의 인기로 끝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